저희 어머니가 UMC 노래 듣던데요. 네. 훌륭하신 어머니를. 아주 좋다고 가사가 들려서 좋대요. 가사가. 우리 아빠도 안 듣는 걸. 우리 집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저 UMC 노래가 네. 발음이 되게 정확하고 네. 그 정규 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네. 내용이 잘 들린다고. UMC님은 기본적으로 이게 목에서 이제 컴프레서가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리죠. 아, 그런 거예요? 심오하네. 뭔지라도 설명을 좀 해. 컴프레셔는 냉장고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간 압축기. 압축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콤프레샤. 소리가 압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콤프레샤. 도란스에 연결해서. 정말이지. 죽어도 나는 한 30년 동안 추에라라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추레라. 추레라가 왜? 이제 추레라라고 하는데 가서 그게 무슨 물건인지 본 다음에야 추레라. 제가 충격 엄청 먹었는데. 학생 부군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학생 부군신. 예. 장례식에 관한 영화인데 거기에 어르신이 죽으니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치가 도라꾸 몰고 도망갔던 누굽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불러? 도라꾸가 뭐지? 도라꾸 뭐 트럭이지. 트럭. 네. 다꾸시 같은. 시골에서 트랙터를 갖다가 도락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도락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 맞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자꾸 안 하고 까먹는 게. 뭔데요? 김재철 특집 때 루비 얘기했었잖아요. 네. 없어진 강아지. 그 루비가 배우 김나온 씨 거. 방송인 김나온 씨 거. 네. 김나온 씨 거라기보다는 김나온 씨의 반려견. 반려견. 네. 저 트위터에서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우선 앞뒤가 맞아 들어가고 시기와 장소가 맞아 들어가고. 예. 그리고 종도 맞아요. 루비 사진이라고 올라왔는데 사진 보니까 루비예요 그냥. 예. 근데 김나온 씨는 트윗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친구 아는 사람이 그걸 올려준 거라. 그래서 장진 감독이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뭐 온라이즈 밴드 이런 분들이 찾아러 나섰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더군요. 뻥안 까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인데요. 누가요? 김나온 씨. 네. 라디오 진행 꽤 많이 했죠. 진짜 매력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루비는 못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못 찾았다니까. 답이 그거예요. 못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타깝네요. 그거 어쩌다 잊어버렸을까? 우리 김재철 사장님 식당 다니시다 보시면은 방송국 북도에서 김나온 씨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뭐예요? 우리 뭔가 한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개새끼구나. 네. 무슨 입만 벌리면 세상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을 것 같고. 인트로 틀라. 틀 것 같은. 이거 재밌다. 그냥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갑자기 이러면 이것도 재밌겠다. 그럼 김태형이 나타나서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그거. 딴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깜짝 놀래?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네. 원래 사람 제일 족밥같이 보일 때가 깜짝 놀랄 때 아니야. 네. 여자친구 기다려요. 그니까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아까요. 나 좆됐어. 나도 7시에 만나려고. 저도 원래 7시에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날 때,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럼요. 김태용 씨가 차이더니. 연쇄 반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나만 좆될 수 없다. 그렇지. 갑시다.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IP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한참 입시 준비 중인 고3의 딸,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던 과학자 김희태 연구원은 대운하 사업의 문제를 낱낱이 밝힌 양심선언문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소통을 위해 커리어를 버린 과학자를 위해 딴지일보는 바보상을 제정하여 그분께 바친 바 있었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대체 왜
한국의 가요는 많지만 한국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는 가요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힙합은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는 힙합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이 있답니다. 그를 보는 다른 뮤지션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쾌할까요? 대한민국 가요 사상 가장 짜증나는 내부 고발자 UMC 유이의 2010년 앨범 러브, 커스, 수어사이드 사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Sony ATV Music Publishing. 녹음 시간 기준으로 계산연세의 첫 녹음입니다. 떡국들은 다 드셨나요? 떡국을 만들어서 처먹었죠. 아, 예. 저는 떡만둣국. 떡만둣국. 네. 네. 아, 좋다. 떡만둣국 레시피의 요체는 떡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만두를 따로 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알기나 해? 예. 손님 잘 치르셨어요? 아, 칭찬받았어요. 아, 훌륭한데. 물론, 우리 바깥 양반이 만든 전, 예, 이것만 자꾸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은 맛없냐고 물었다가, 예. 예, 성격 파탄자 취급당했어요. 예, 너 일배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외로웠냐? 예. 햇볕 정책. 아, 그래서 떡국을 칭찬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예, 햇볕 정책. 너도 내 안에 있는 거더라. 뭐. 네,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떡국을 또 끓여요. 예. 정말 자기의 능력을 다시 또 내비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갑자기 상관없는데 궁금해지는 게. 네. 키로신이. 그게 뭐야? 키로신이라는 게 등유 아니에요? 뭐야, 그게? 맞다. 그런 것 같은데. 키로신이 등유로 알고 있는데? 키로신. 근데 왜 나로호 연료를 등유라고 안 하고 자꾸 키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등유가 아니겠죠. 아, 그래요? 예. 등유. 저 집에 보일러야 되는 백등유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 사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캐로신.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미네랄 오일, 음악 그룹, 음반 이름, 노래, 등유. 등유는 불에 잘 타는 탄화수소 액체이다.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파라핀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영어 낱말 캐로신은 왁스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낱말 캐로스에서 비롯한다. 찾아봐, 그냥 방송에 말하지 말고. 캐로신이 곧 등유잖아요. 아, 예. 근데 영어로 말하면 왠지 과학적이어 보이고 등유라고 하면 왠지 없어 보여서 그러나? 캐로신이 등유라고 한 게 원래 캐로신이 아마 고래에서 나왔던 걸까요? 그건 향유잖아 또. 아, 그런가? 향유. 아, 향유인가? 예, 그걸로 왁스 만들고 막 촛불 만들고 막 그랬던 그랬나? 것 같은데. 네. 리플 다시는 분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 계획하고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 모두의 무식을 모두가 보완하는 집단지성의 향연. 근데 네. 문제는 알기 싫답니다. 무식을 무식으로 보완하니까 문제지. 아, 정답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 네. 광고. 여러분의 성원과 저희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강병용 작가의 장편 소설 알루미늄 오이가 저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 네, 엄청난 역할을 했죠. 네. 초판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네. 어쨌든 초판이 다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 정도면 잘 나간 겁니다. 요즘 세상에 초판 나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책 진짜 안 팔립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책을 하나 쓰셨는데 네. 관심 있는 출판사분들이 연락 좀 주세요. 아, 정말 책 내용을 설명해야 관심이 있거든요. 논픽션인데. 예. 본인도 아니고 어머님이? 네, 90년대 초반에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예요. 90년대 초반의 얘기예요. 일제시대에서 해방. 장편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역사책이 반지의 제왕이었다면 이건 호빗에 가까워요. 스피노프 시리즈예요? 예, 민초의 이야기.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술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런 세대가 이미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초의 눈에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고 어떤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전달한 내용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로? 네. 알루미늄 오이 얘기다가 갑자기 어머님 책 얘기하는 바람에 강병용 작가는 좀 실망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예. 전화 온다. 뭐야? 깜짝 놀랐다. 안 받아요? 그거 김성이 왜 받아? 지난번에도 받은 게 이상했죠. 예, 어쩌다 우연히 받았는데 전화기 얘기 나와가지고 원래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전화요금 내라는 전화했지. 왜냐면 이렇게 우리 같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본이 잘 짜진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전화가 오면 뭔가
엄청난 게 오잖아요. 미션. 미션 같은 게 오잖아요. 보통 밖에서 받죠, 전화를.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 안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걸면 걸지. 그것은 알기 싫다 일부. 토론 배틀 이용 배유병 초간단 AS. 간단한 AS만 살짝 찍고 지나가겠습니다. 제 성정인지도 몰라요. 진짜 어떤 게 핫 이슈이고 너무 센터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안 다루고 싶어요. 예. 그 다루기 시작하면 지난 회처럼 막 제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막 핏대를 막 지 맘대로 세우고 막 이러거든요. 저번에 네. 그 일베 햇볕 정책 네. 반응이 저는 엄청 욕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의견들을 보니까 이야 역시 유형이다 이러면서 아 저걸 저렇게 정리해내는구나 이런. 아니야. 예. 딴지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웨로 이용이 CM 블루의 위치에 섰구나. 예. 저는 나까지마라고 했는데. 나까지마. 몇몇 여러분들이 용까지마. 예. 이용까지 말라며 저를 질책해 주셨습니다. 아 무슨 짓을 해도 까지 말라는. 심지어 제가 UMC 가사집을 대놓고 읽고 있어도 그래도 까지 말라고 할 것 같은. 그 뭡니까? 지금의 이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형이라서요. 데이터가 또 나오고 똑같은 데이터라도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 또 모양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주장 내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지난해 16A회 방송을 하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네. 예, 기왕 하는 거면 이용 혼자 욕 먹는 것보다 내가 욕을 다 먹는 쪽이 낫겠다. 아 왜 이렇게 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죠? 말이 좋아 이런 거지. 네. 물론 우리 아웨로 이용을 제가 이제 컨텐츠 메이커로서 불신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이기는 있었지만 예. 아무래도 이 컨텐츠가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면 약하게 나가면 안 돼. 그랬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제 가끔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을 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이 프로토스가 되려면. 예, 인간이 프로토스로 진화하려면. 네. 그건 이제 짧은 시기 내에는 해결 안 될 문제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가장 빠른 방법은 다크아콘을 만나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 새로운 방송이 런칭을 합니다. 시사 방송이 아닙니다. 음악 방송입니다. 야. 그냥 평상시에 그냥 틀어놓으셔도 되는 방송입니다. 왜냐면 연세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제가 편집할 때 일부러 호흡이 짧게 되게 빨리 가게 편집을 하고요. 사람들 지겹지 말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긴 호흡의 대화에 익숙하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방송이 너무 빨라가지고 1층에 우리 커피숍 벙커원의 책임자이신 매니저분께서 자기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가 없다. 집중해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성묘길에 우리 매니저 본인이 운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그것은 알기 싫다 들으시느라고. 오, 아니 이런 영광이. 예. 근데 그런 방송 말고 운전하면서 듣고 평상시에도 좀 들을 수 있는 음악 방송을 할 건데 그때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조땜이 묻어나는 사연을 받습니다. 예, 조땜이 묻어나는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맨날 이렇게 평상시에 이 조땜이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웹에 이렇게 쓰기도 뭐하니까 네. 조땜 말고 다른 단어는 없나? 조땐으로 하되 받침을 히읗으로 해요. 좋게 된? 예, 조땐. 예. 좋게 된. 좋게 된의 오타인지 조된의 오타인지 헷갈리잖아요. 네. 좋게 됨이 묻어나는 사연을 봤는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안에도 갈등이 있고 정치가 있죠. 당연히. 그 안에서 일베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삶의 추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어도 좋고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여도 좋습니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억울하고 패망이고 난이고 고소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상관없어요.
뭐 좋게 끝난 거도 되고. 너무 심각한 갈등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 법원에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원에 갈 정도가 아닌 것들에 한해서. 네. 네. 그러면 경찰서 갈 거는? 아, 그거 애매한데요, 그거? 주탱이한데. 아. 예. 그 정도. 그 이하. 예. 관자놀이 스친 것. 정도에. 예. 너무 심한 거 말고요. 그냥 안경 깨진 정도. 예. 이렇게 주먹이 안경만 맞아서 안경이 깨진 정도. 예. 악플러를 토막내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은 됐어요. 예. 사채 매장은 어디가 좋을까요? 네. 범죄의 전당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서로 나누는 곳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심각한 고민은 자수하시고. 네. 너무 심각하면 피의자면 자수하시고. 예. 피해자면 고소하세요.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갈등이나 답답한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방송에다 대고 하소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네. 예. 그냥 일배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말고 범위를 넓히죠. 인터넷 커뮤니티가 주는 뭐 정치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폐해에 의해서 네. 고생을 하셨다거나 누군가를 고생을 시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내드리는 솔루션은 지난 회처럼 제가 약판 새끼가 돼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예, 새로운 방송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유형이 이용을 털었다. 아니에요. 유형이 저를 지켜준 거죠.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면 물뚱님. 왜요? 아, 물뚱님도 느끼시겠지만, 예. 아, 이럴 스튜디오 안에서 옆에 유형이 없으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막. 아니, 뭐, 그냥.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너무 의존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없을 때 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형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뭘 힘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내가 대본을 들고 와야 뭘 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예. 차라리 저 엔지니어가 없으면 다 편하죠. 오늘 커플들 좆대라고 일부러 늦게 온 헤어진 엔지니어. 커플 브레이커. 네. 오늘은 참고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방송 분량이 짧을 겁니다. 네, 다운받으실 때 여러분들 느끼셨죠? 방송 분량이 짧을 겁니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김태용 엔지니어가. 커플들 좆대라고. 커플들 좋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좋게 되라고. 이른바 행동으로 하는 덕담이죠. 예. 덕을 행해 주시는 바람에 2시간 늦게 도착하셨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초박형의 그것은 알기 싫다 17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다는 거 왜 빼요? 아파 죽겠는데. 네. 아, UMC도 아프죠. 네. 사방이 환자투성이야. 아, 그러게요. 예. 이런저런 증상들로 인해 죽게 될 놈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것은 아직 덜 죽은. 네. 죽어가는. 네. 삶이란 죽음을 향한. 그렇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천재 래퍼 노토리어스 B.I.G의 불세출의 앨범 레디 투 다이라는 제목의 앨범 보면 아기가 그냥 자켓에 있어요. 그리고 딱 밑에 레디 투 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멋있죠. 예.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 대해서. 일배에 대한 얘기가 나간 다음에. 네. 제가 한마디를 꼭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네. 지금 해도 되죠? 그럼요. 예. 이게 참 좀 민망한 호칭이긴 한데, 지식인이 있고. 네. 논객이라는 게 있죠, 논객. 그렇죠. 예. 그 둘은 다릅니까? 근데 이 논객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어떤 학술적 정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논객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논객.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거쳐오면서 노사모라든가 이렇게 게시판에서 글 많이 쓰고 어떤 발언권을 확보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거기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논객과 지식인을 구분하는 논문을 미국에서 쓰신 분이 있어요. 제 바로 선배입니다. 저랑 친한 분인데 거기서 규정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저는 그 규정에 상당히 동의가 가는 편인데 지식인은 모든 사건이 다 종료되고 다 이게 해결이 난 다음에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라고 사후에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권위가 실린 분석이 되는 거죠. 이게 학자들이 하는 거죠, 이게 다. 예. 근데 논객은 사건이 결론이 나기 전에 뛰어드는 사람이 논객이다.
그 사건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죠. 사건의 외부에서 이렇게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논객들의 발언이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논객도 영향을 받아요. 의견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민 논객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데 그 지식인과 논객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제가 일베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제 의견을 거의 얘기를 안 했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아직 일베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우연히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우리가 관심을 끊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뭔가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이 현상이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베에 대한 뭐 그런 의혹들도 있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느낌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있고 받는 정황이 있다. 저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에 못 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한쪽으로 딱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좀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그때 가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얘기에서 빠졌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지식인이 아니고 논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금은 판단이 틀리더라도 얘기가 진행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끼어들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냥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아직도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저는 제가 논객질하는 걸 싫어하고 지난주에 그걸 했었다는 걸 지금 깨달았네요. 지금 그 UMC님도 그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지식인인데 그렇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 발언을 서슴지 않는 노암 촘스키는 논객이네요. 그렇죠. 시사평론가들은 다 논객인 거죠. 헬게이트를 뚫고 편집이 끝난 16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됨이 묻어나는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2부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필리핀 사건 관련해서 설날 내려갔다 오니까 또 이제 어머니께서 그 홍석동 씨 납치 사건이요? 아니면은 김기현 선생님 사건이요? 그냥 통체적으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어머니께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시골에 계시니까. 근데 필리핀 경찰이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된대요. 뭐 당연하지. 근데 시험을 보면은 누군 뭐 눈빛 보고 뽑아주나? 근데 우리 그 교사 임용고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하고 교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발령이 안 나면 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경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발령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령이 나려면 경찰에 연줄이 있거나 뇌물을 써야 된다. 위에다가 돈을 갖다 바쳐야 된대요. 그런데 경찰 월급이 한 20만 원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됐다면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월급이 20만 원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으라고 장려하는 듯한 그런 환경이래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에 그런 데가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16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2회 때 했었어야 됐네.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왜 이걸 이제서요? 어머님 야속합니다. 이용 어머님 안 돼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정치부장님이 트윗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였죠? 경찰 수사하는데 보조비 가지고 뭐 신문에서 깐 얘기 하셨나? 제가요? 네. 뭐 트윗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짜증나. 본인의 트윗을 본인이 절대 책임질 수 없는. 그 트윗은 지금 무진주에 가 있죠. 제가 경찰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트윗 거의 안 했는데 아침에 시나리오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확실해요? 나 이거 찾아봐요. 찾아보자. 아니 죽돌인가? 죽돌이다. 왜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죠. 전형적인 저 같은 놈이. 마군이로구나. 누가 평소에 트윗 많이 하래?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해버리는 아주 나쁜 놈이죠. 이거 뭐라고? 귀인 오류. 그냥 마군이로 하죠. 귀인의 오류도 제가 한번 또 점검을 좀 해봤는데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넘어갑시다. 뭐 크게 틀린 얘기 아니었고. 크게 틀린 거 아니면 뭐 그냥. 그 죽지 않는 돌고래 김창규 기자의 트윗을 그대로. 라디오 듣는데 경찰 특정 업무 경비가 올랐다고 엄청 때리네요.
다만 형사들 지금 쓸 수 있는 경비로는 제대로 정보원 관리는커녕 사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강력계 형사분들 업무 생각하면 이건 좀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데 라고 부산말로 써주셨습니다. 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경찰 자체의 예산이 태부적이에요. 지금 뭐 특정한 정권이나 정부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한 5년 뭐 그동안 계속 경찰의 예산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 부처의 예산이 다 조금씩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증액되기 마련인데 경찰이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후퇴한 거죠. 예산이 축소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일선 파출소, 일선 경찰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을 하고 그리고 형사들이 유류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버스카드 끊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아예 못하죠. 그거 그 방송 나갔나요? 뭐요? 파출소 회사 여기 영어 나갔어. 그 비편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술 취해서 경찰을 찾는데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책적으로 파출소를 이제 축소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런데요? 개별적인 파출소를 운영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판단이에요. 진짜요? 예산 절감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그걸 없애는데 순찰을 더 강화하는 거죠. 많이 돌아다니라고. 더 힘드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 예산은 더 줄고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더 좋게 해야겠다는 다 핑계고 제가 보기엔 다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대로 된 경찰 서비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사기를 또 열심히 읽었잖아요. 여기에 골계 열전이라는 열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초나라 재상 아들인가 손장가가 산에서 등짐을 져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골계열전 자체가 이렇게 재치 있는 말로 뭐 왕을 설득하거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나라의 재상이 되기는 어렵구나 뭐 이러면서 이 골개미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잘 해석해드리면 드립력. 드립력. 어렵구나 이러면서 비리를 저지르면 목이 따이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청렴해도 결국 아들이 등짐을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은퇴한 공직자의 처우가 나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드립을 잘 쳐서. 드립을 잘 쳐서. 후생 복리가 잘 되었다. 하여튼 공무원들은 나라의 공적인 의무를 가진 봉사자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최소한은 보장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봉사가 왜 공짜야. 봉사 공짜 아니야. 그리고 진짜입니다. 공군 패러디 동영상, 밀리테러블? 공군의 레미제라블 패러디 동영상도 제작비가 $900라고 돼 있지만 인건비를 생각해보세요. 걔네. $900는 어디서 든 거야? 지미집 같은 거 빌리는데 들었대요. 지미집 빌려서 나왔어요. 그 메이킹 필름 보면 나와요. 그래요? 정원공보 장교한테 따로 부탁해가지고 싸게 빌렸겠지 뭐. 그걸로 몇십만 원 들고 뭐 간식값 해가지고 그래서 $900 정도 들었어요. 하긴 거기 제일 계급 높은 분이 뭐 중위 이러시는데 이 중위짬의 위관 장교가 돈이 어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출연한 병사들이 뭐 쾰른 음대 뭐 이러는데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또래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재능을 보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거 할 정도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죠. 뭐냐 제 친구가 경리단을 나왔는데 중경단을 나왔는데 그 정말 수재들이 모이잖아요. 나이도 많대요. 거기 그렇죠. 가면. 엑셀의 제왕들.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면 자기 후임병 중에 나이가 뭐 한 4-5살 많은 후임병이 있었는데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 입대한 거래요. 그렇죠. 영국에서 혼자 자취했는데 이제 저택에 집사랑 같이 살았대요. 버틀러라고 말했는데 성이 버틀러가 아니라 진짜 자기 버틀러.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대요. 아까 그런 사람은 노동력이 더 비쌀 리는 없어요. 사람은 동일하긴 한데. 알고 보니 배트맨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이병 브루스 웨인. 다시 이 경찰 공무 행정에 재정 집합이 많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안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렵게 업무하시는 게 소방공무원들이시잖아요. 나쁜 상황이 생기면 정말 아무 때라도 준비돼가지고 사주 띄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도 잘 안 해줄 때도 있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몇 사람 못 들어갔다 얼마 전에 사고 또 났죠. 국민들이 가장 1단계적으로 빡치는 부분은 그거죠.
세금 어디다 썼냐? 이 22조 경찰한테 왜 안 줬냐?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 돈이 없었을까? 세금이 어디 갔을까? 네. 이 창조회장 마지막 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즘은, 무슨, 이상한 화학식 만드는 게임을 하고 계신. 그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취미가. 예. 뭐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분이 무슨 아내가 멀리 출장을 갈 때 인절미로 목걸이를 걸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거 손으로 집어먹기 힘들어 죽는 그런 뭐 개털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예. 이분 되게 여러분들이 평생 못 가질 직함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진짜요? 그럼요. 네. 제가 그런 직함이 있었다고요? 필독한테 살짝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직업이 있으셨다는 말을 듣기 이전에는 직업이 없으셨는 줄 알았거든요. 평생. 그냥 에이, 그러진 않지. 물리학과 입학 끝 이런 줄 알았어요. 예, 하여간 이분 사회에서 능력 충분히 발휘하셨던 분입니다. 네. 다만 지금 안 그러실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인력으로 대체하고 계신. 네. 예, 잉뚝심송 정치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회 저를 소개해 주시는 멘트도 미리 생각을 해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상당히 참신하고 재밌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예. 네. 우리 반페이지 뭐냐고. 그러니까요. 잠깐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대본 대비 말하는 양으로 치면 우리가 최고일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예. 관계는 없지만 이거 AS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안 될 테니까 네. 전업주부 이야기에 관련해서 나온 AS가 2건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15회 A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내용이 틀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론이 2개가 나왔는데. 반론 좋죠? 예. 이거를 누가 맞다 그러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반론들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보신다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2개를 골라봤어요. 네. 첫 번째가 좀 가슴이 아팠던 건데 전업주부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과정에서의 방안이 네. 그 노동을 꼭 경제적 가치로 따져가지고 돈으로 받는 게 필요하냐, 좋은 일이냐. 그럼 뭐 그분은 상당히 좀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고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위한 노동 수준의 일이 아니다. 숭고합니다. 좀 더 숭고한 무엇이 있다. 그런 자신의 어떤 선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서름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이걸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불쾌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면서 젊음과 노동력을 가사 일에 다 소모하신 가정주부가 만약에 빡쳐가지고 내 인생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얼마면 돼라고 답하는 것 같이 느끼셨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저희가 일단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젠 돈으로 사겠어. 딱 표현이 정확하네요. 얼마면 돼. 뭐 이런 걸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재수없죠. 전혀 재수없죠.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다 숭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시급 알바를 뛰건 뭐 뭘 하건 뭐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뛰건 뭐 노가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려면 인간의 노동은 절대적인 겁니다. 네. 어떤 종류의 노동도 다 숭고한 거고요. 그 노동의 가치의 최소한이 돈입니다. 네. 노가다 예. 건설 현장 노동. 예. 거기다가 그 노동의 숭고함은 돈을 넘어서는 네.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전업주부의 노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정도 안 됐을 뿐더러 심지어 그 가치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업주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네. 그 첫 단계로 경제적인 가치라도 먼저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네. 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설명으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1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가 1단계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1단계도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세상 모든 회사는 다 노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 어그로로 글 쓰는 것처럼 무슨 귀족노조가 미쳐가지고 그 귀족노조가 미쳤다고 해도요. 거기서 저 노조 회비 끌어다가 띵겨먹고 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생각해보면 네.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미친 짓이고 나쁜 짓이면 돈 안 주려고 그렇게 용 쓰는 것도
미친 짓 아니에요? 똑같이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AS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저희의 본의를 악의라고 생각하시고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이 이분의 본의가 악의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겠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첫 단계가 11조다. 시작일 뿐이다. 네. 11조는 시작이에요. 11조는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태우 씨 괜찮아요? 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 표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저러나 가끔? 진짜 무섭겠다. 아니, 상태 진짜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네. 예전에, 네.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술탄이 저런 표정으로. 왜 이렇게 전생을 그림처럼 기억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있는데, 술탄 그런 되게 근엄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는,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런. 신하들 갈굴 때. 아니, 오스만 투르크 사람 표정을 언제 이렇게 자세히 봐가지고, 역사책에 나오지 않나? 태형 엔지니어에 갖다 붙여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그 빈 바로 앞에서 패했을 때 그 나쁜 표정이. 잡담 하나만 더. 예. 저도 오늘 상당히 정신이 없는데, 왜냐면, 목요일날 녹음하고, 금요일날 집 청소하고 음식장만 하고, 토요일날 손님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 퍼먹고, 그러니까 그 명절의 특징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이 하이해져요. 네, 맞아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에 이기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다음 날에 나가서 영화 보고, 마지막에 영화 보고 나서 바깥 양반하고 둘이 고기 먹고 술 한잔하고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다시 지병이 재발해가지고 아이고. 아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술 담배 끊자니까요 같이. 그 다음에 이용의 난삽한 녹음 분량을 들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편집을 하는데 계속 아프다가 편집하다가 걔 배 긁어주다가 아프다가 편집하다가 그 편집본을 네. 중간 편집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메일 말투가 상당히 좀 빡쳐 있던데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다 이러면서 편집하다가 지금 편집이 끝나서 어제 새벽에 잠을 자고 눈을 붙이고 뜬 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욕 닉스가 지는 걸 보고 우울해가지고 딱 앉으니까 녹음이에요. 일주일 내내 지금 가사일 편집 방송 끝. 여기서 편집이란 제 목소리죠. 이용의 논리죠. 예. 네. 그리고는 또 통풍은 안녕하십니까. 통풍 환자 유현수입니다. 통풍은 약도 없어요. 통풍 찾아보면 그 병의 가장 큰 특징으로 환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다. 이게 나와요. 다른 건 되게 다양한 의학적인 듯한 설명이 나오는 다른 병들은 예. 통풍은 특징이 고통이야. 근데 정말 아파요. 그리고 약이 없다는 게 그 아픈 사람을 웃게 만들죠. 일반적인 진통제 같은 거 안 듣는 거예요? 일반적인 진통제가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진통제인데 진통제를 스키틀즈처럼 막 들이부어도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아요. 나머지 몸만 좀 넘해지고 그리고는 환부엔 그게 잘 듣지 않아요. 그게 또 되게 무서운 게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치료법 중에 상당수가 잘못하면 죽는 치료법이에요. 뭐야 무슨 치료가 수족 절단. 네. 뭐 되게 무서워요. 무슨 약을 하면 고통이 뭐 하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래서 네. 병원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네. 고기 덜 먹고 술 덜 먹고 맛있는 건 먹지 마라. 지금은 아프겠지만 착하게 살아라 그냥. 아토피도 그렇고 통풍도 그렇고 의사들이 뭐 먹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맛없는 것만 먹고 사세요.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오니까 지금 방송이라 정신이 없는데 지금 엔지니어와 프로듀서가 동시에 넋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AS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그 첫 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저희가 절대 돈 몇 푼 가지고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퉁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이죠. 네. 그게 퉁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퉁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지. 예.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반론은 전업주부의 노동에 대한 가치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방법이 없는 이유 중에 이유를 두 가지를 대셨는데 하나는 누가 전업주부고 누가 전업주부 노동을 얼만큼 했는지 국가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 우리 방송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방송 때 어지간히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누가 전업주가 됐는지 아니 다시 직장에 나가서 전업주를 그만뒀는지 이런 거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불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는 그 가족들일 거 아닙니까? 네. 생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 그렇다면 그 노동의 가치는 수혜자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국가와 사회한테 지불하라고 하느냐. 네. 뭐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봤죠.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서 지불을 못하겠다는 건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 지불해야 한다면은 네. 방법을 찾아서 지불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의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았으면 방법 못 찾겠으니까 안 할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을 했어. 근데 계좌번호를 몰라. 계좌번호를 물어봐야지. 계좌번호 모르니까 안 줄 건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좌번호라는 게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페이오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방법에 대해서 답이 열려 있으면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이 방법을 다양하게 실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정 단위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전 국민한테 막 통째로 다 너의 생존 비용은 이만큼이니까 지급한다. 네. 너한테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함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적용되는 레벨이 다른 거죠. 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는 그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고,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로 강제하고 있는데 왜 돈을 개인이 내느냐 그래가지고 교육비가 무료화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무상급식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한나라당이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트라이하기 전에 고등학교부터 의무 무상교육시켜라.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한나라당이 과연 그걸 말은 못하.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수혜자 아닙니까? 네. 어차피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이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배우는 건데 단적으로 보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아주 얕게 적용을 시킨다면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국가에서 왜 그걸 지불을 할까요? 최종적인 수혜자가 국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비슷한 관점이 있어요. 이 가사노동의 수혜자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전업주부의 혜택을 받고 생존하고 깔끔해져가지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기업주들도 혜택을 봅니다.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장사를 잘하게 되고 국가 경제가 움직이면은 국가 사회가 혜택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교육받은 인재로 다시 태어나서 집안도 먹여 살리지만 집안을 먹여 살리면 국가가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사노동을 해주면 우리 신랑이나 아내나 혹은 아이들이 깔끔하게 가사노동의 대가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잘 관리되는 인재로 국가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공기업이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수혜자가 직접 지불하는 원칙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 삼라만상을 민영화하겠다는 논리랑 똑같아요. 네. 의료보험도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치료받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맞는데 왜 그걸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모두에게 걷느냐. 또 똑같은 논리는 우리는 사회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저 도로 쓰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내 뒤에 세금 가지고 도로를 만드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나 한 사람이 얻는 수혜가 국가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 AS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군요. 예. 오늘의 소재는 4대강 사업입니다. 네. 그 창조의 저항 시리즈 마지막 편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소재로 잡은 이유가 그 4대강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잡은 건 아니에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게 왜 문제인지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배경을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이 소재를 왜 채택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대강 얘기를 또 중복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만 쓰시는 분들은 뭐 이제 창반 양론 팽팽하지 않다. 다 갈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인터넷 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게 4대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골 하천 이번에 설날 내려갔다 하더니 지천들 전부 콘크리트로 발라놨고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산을 다 드러내고 뭔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 그러니까 산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다 밀고
뭔가 만들거나 하다못해 뭐 논밭이라도 만들거나 그리고 간벌 사업 하잖아요. 네. 간벌이라고 이렇게 숲 연령이 몇십 년이 넘어가면 간벌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저 흔히 말하는 속가내는 작업이죠. 근데 이제 그 속가내는 정도가 아니라 간벌이 아니라 이제 벌목 단계. 그러니까 간벌이 어떻게 사업이 돼? 간벌은 작업이지. 간벌 사업이라고 해놓고 거의 벌목을 해버려요. 이러다가 다 밀어버려요. 천년 뒤에 이 전라 좌수형하고 경상 우수형이 섬이 될까봐 걱정이네요. 예. 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땅이란 것도 어찌 보면 자원이잖아요. 이걸 까부숴가지고 뭘 만들면 그게 돈이 돼요. 그렇죠. 지방 정치인들은 그런 시골 정치인들은 돈 나올 때가 건설사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프로젝트를 유치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계속 가서 도로 만들고 산 밀어서 뭐 만들고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완전 망가지고 있어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투자는 무상급식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죠. 4대강 사업이 과연 나쁜 것인가? 나쁘다면 무엇 때문에 나쁜가? 4대강 사업은 도대체 왜 하려고 그랬던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 프로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결과를 정해놓고 가면은 가는 과정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4대강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적 규모의 초대형 토목 사업인 거죠. 네. 4대강 살리기라고 돼 있는 거고. 네. 원래는 대운하 사업이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더니 그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워낙 덩치가 크고 복잡한 사업이라서 그 영향이나 목적 같은 걸 생각할 때 단계적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경제적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 이거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이걸 왜 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좀 쉬워지잖아요. 네. 제일 처음이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여기 저 아웨로 기자님이 경영학과예요, 경제학과예요? 경영입니다. 경영입니다. 예. 네. 어쨌든 경제 얘기가 막 나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 정치 경제부장 타이틀을 포기했었지만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경제학과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업신여기진 않았다. 네. 자, 4대강 사업의 원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녹색 뉴딜 정책이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뉴딜 정책이라고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녹색까지 붙여가지고. 네. 그럼 이제 뉴딜 정책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뉴딜 정책 얘기하면 항상 테네시강 유역에다 댐 만드는 얘기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예. 그 1932년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처음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당선이 되죠. 선거에 임해가지고 그때 후보 수락을 하면서 발표한 게 미국인을 위한 뉴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뉴딜. 예, 뉴딜 이 두 단어입니다. 뉴딜. 네. 이 뉴딜이라는 단어가 이게 합성어입니다. 양쪽에서 두 가지 개념에서 따온 겁니다. 하나는 똑같은 루즈벨트인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그 20세기 아주 초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대통령을 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 그렇죠. 예, 발음이 아주 정확하시네요. 네.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스퀘어 딜이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스퀘어 딜은 공정한 분배예요. 그 사람의 선거 구호였던 거죠, 이게. 네. 그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는 스퀘어 딜에서 딜을 따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사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많이 나오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던 그 윌슨. 네. 윌슨 대통령이 뉴 프리덤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뉴 프리덤. 거기서 뉴를 따오고 스퀘어 딜에서 딜을 따와가지고 뉴딜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지만 그 시오도 루즈벨트의 일화를 좀 설명 하나 드리자면 같은 루즈벨트지만 이게 가까운 집안 사람은 아니에요. 먼 친척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형벌인 거죠. 한 30년 정도, 26년인가 위일 겁니다. 네. 이 사람이 그 테디베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곰인형 보고 테디베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1902년에 이제 시오도 루즈벨트가 곰 사냥을 나갔는데 실제로 그때는 총 쏴가지고 곰 잡고 막 그랬죠. 미국에서도. 사냥에 실패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사냥에 나갔다 왔는데 이제 서운하잖아요. 네. 그 부하들이 곰을 좀 작은 곰들을 생포해 갖고 한번 쏘라고. 와,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난리 날 일이죠. 네. 근데 당시에는 그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 거절한 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야.
요즘 같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즘은 뭐 곰사냥 자체를 잘 못하죠. 네. 곰사냥 하러 갔다고 하는 거 자체로 이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네.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예 뉴욕에 있는 그 장난감 가게 사장이 네. 그 곰 인형에다가 테디베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이야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이 토목 산업이 본체가 아닌 거죠. 토목 산업은 아주 하위에 있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 거고 네. 간단하게 나열을 해보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공격적인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항상 이제 정부는 재정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만큼 딱 써야지. 네. 더 써도 안 되고 덜 써도 안 되고. 네, 이게 네. 균형 잡힌 정책이 주 의견이었었는데 네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을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네.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많이 써야 또 많이 거칠 것이다. 네. 이게 거시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거시경제란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개입해서 뭔가 이렇게 지렛대를 가지고 이 경제 상황을 조절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케인즈의 의견을 네. 받아온 거죠. 케인즈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네. 이 사람은 그거를 실제로 케인즈를 직접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때에 비슷한 의견이 나왔고 비슷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케인즈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게 가장 핵심이었고 네. 그럼 공격적인 재정을 어디다가 쓸 거냐. 네. 거기서 이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한 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일 역점을 둬서 시행했던 게 노동권의 보장입니다. 노동권의 보장. 예. 이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노조가 다 탄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막 보장을 해주니까. 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재정 정책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많이 쓴 거죠. 공격적인 재정을 통해서 돈 찍어서 시장에 푼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푼 거죠. 예. 사람들한테. 복지를 확립시켰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 해서 도시 빈민을 살펴주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일거리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시켜줬습니다. 네. 당시 미국의 상당한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농민들이죠. 어떤 그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때 성립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라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네. 사실 세금이 안 고치는데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루즈벨트는 당연히 따라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부유층의 증세죠. 네. 이게 요즘 같으면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 3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대공황 직후부터 그렇죠. 시작했죠. 대공황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예. 겁니다. 대공황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변화시키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상당히 과격한 정책을 하는데 따라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소득세 상한선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잡았는데 최고로 고소득층의 소득세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91%까지 올라갑니다. 네. 올.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한 1% 이내 상위 1% 이내 드는 사람들은 네. 100만 원 벌면 90만 원 세금 주는 거예요. 91만 원. 91만 원 뜯기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지금 생각하면 장난 아니고 이건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죠. 공산 그냥 강도네요. 그게 말입니다. 그 거시경제라는 게 예. 사실 공산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게 맞아요. 맞죠. 공산주의는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를 하니까. 네. 진짜 그 시대는 뭐랄까요.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신대륙이 발견된 시기였던 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그냥 돈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걸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싹 트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공산권에서 그 이쪽 자유진영에 넘겨졌던 아이디어가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였어요. 예.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저쪽은 완전히 국가가 통제했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잘 살게 된다면 참 곤란해지겠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무렵 소련이 완전 그 농업국가, 농노들이 있는 완전 후진국가였다가 공업국가가 되거든요. 급격하게 발전을 하죠, 공업이. 그 성공을 보고 굉장히, 그러니까 당장 우리여도 북한이 그렇게 성공해봐요, 갑자기. 갑자기 막 IT 강국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과격한 정책이 막 나오겠죠. 네, 똑같은 의미에서 그때는 그런 자극을 받았죠, 미국이. 뭐, 그런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득세 상한선은 91%까지 가고, 네. 기업들 법인세 내는 거 있죠. 네. 법인세 상한선이 45%까지 올라가고 네. 이건 아직도 흔적이 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상속세는 상한선이 77%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거 완전히 세금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네. 당시에 미국의 고소득층은 아마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네. 세금으로 다 뺏기니까. 이 당시 미국은 장난 아니었다고 하대요. 예.
엄청난 부자들과 아주 극빈자들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예요. 네. 그걸 국가가 탈탈 한번 털어주기로. 예, 고속층을 털어가지고 밑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네. 이 시대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이런 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도그빌 같은 영화. 도그빌 같은 거에 좀 잘 나오죠.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되죠. 네. 예. 그거 영화 존나 슬픈데. 예. 네. 멘탈이 약하신 분들에게 네. 비추합니다. 네. 그래서 뉴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죠. 네. 가장 큰 성과가 그 미국의 소득 격차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위에서 뜯어가 아래로 뿌렸는데 네. 이게 뉴딜 정책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완전히 좌빨 정책인 거죠. 이건 거의 그 예. 공산당이죠. 공산주의를 벤치마킹한 거죠, 거의 네. 국가가. 근데 이제 이 뉴딜이 진행되고 나서 5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물론 뉴딜 정책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네.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뉴딜 정책이 성공했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난 거다. 대공황에서 탈출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 전후 50년대 이후에 미국이 순조롭게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뉴딜의 덕분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뉴딜은 너무 무리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네.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는데 네. 다행히 운 좋게 그때 2차 대전이 생겨가지고 전쟁빨이었다. 전쟁 특수 때문에 미국이 살아난 것뿐이다.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갈립니다. 이게 두 가지 흐름이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비슷하게 경제학도 흐름이 둘로 나뉘죠. 네. 저는 이제 그게 의견이 되게 다양한데 일단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뭐 이견이 있으시면 얼마인지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밀턴 프리드먼하고 폴 사무엘슨 둘로 나눠서 저는 그 흐름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네.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개입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네. 국가가 개입할수록 문제는 악화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사무엘슨은 케인즈를 받아들여가지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경제가 어느 궤도에 올라간 뒤부터는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선 개입해서 궤도에 올려놔야 되고 네.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보기엔 그 일정한 궤도라는 거 없는데. 그렇죠. 그게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카고 학파가 사실 그 폴 사무엘슨이 만든 신고전파 종합이론이 시카고 학파의 핵심이에요. 네.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신자유주의가 다시 나오면서 또 경제학이 또 갈라지게 되는 건데 네. 폴 사무엘슨은 스스로 단독 노벨상 수상자고 네. 아마 이제부터는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이. 폴 사무엘슨의 제자 중에 그 유명한 두 명이 있는 거죠. 그 폴 크루그먼하고 그 조지프 스티글리츠하고. 네.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사람이지만 현재 경제학에서 진보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그 둘이죠. 네. 이 둘은 그래도 아직도 국가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진보적인 관점에서.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 둘의 흐름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드먼의 계보로 있는 사람들이죠. 네. 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공화당의 의견에 줄을 이루고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폴 크루그먼의 저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영어 초급자가 예. 그 중급으로 올라가기, 그러니까 리딩에 있어서 중급으로 올라가기에 좋은 책들을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훌륭한 교본적인 책을 쓰죠. 예, 그리고 예. 문장도 크게 난해하지 않으면서 그 있어 보이고 하여튼 추천합니다. 원서를 읽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또 약간 옆으로 빠지자면 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우리나라의 강요로 참여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마 잘 예, 모르시는 예, 분 많을 예. 겁니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를 구성해서 정권을 인수받는데 네. 그때 인수위 방안 중에 하나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삼성하고 친했던 뭐 몇몇 사람들이 네. 스티글리츠가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지식인이라고 해서 네. 무산된 겁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문화부 무슨 고문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뭐 고문을 한다고 그런 그러죠. 얘기 같은데. 스티글리츠 본인은 찬성을 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오겠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그럼 것 진짜 같아요. 재밌었겠다. 예, 재밌었겠죠. 노엘 갤러거 문화부 장관. 그럼 뭐 그런 거죠. CD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법제화하겠다. 네. 왜냐하면 CD는 정말 동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네모난 CD는 사용. 근데 실제로 네모난 CD 있습니다. 타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 CD는 여러 가지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과학 특집 마지막 시간이 지금 경제학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알아서 잘 넘어갈 겁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 아주 그 고도의 경제학의 역사를 갖다 너무 축약을 해가지고 네. 욕먹기 딱 좋아요. 욕먹기 딱 좋고 이거 그 개소리 한다고 욕하기 딱 좋은 주제인데 네. 이걸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의견이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국가 차원의 경제가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이 이쪽이 좋다고 결론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거나 아니면 틀린 쪽을 택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이러면 판단이 나는 거죠. 노론이 옳은지 소론이 옳은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론 저는 되는 거죠. 예.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도 이제 진보적인 관점,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만의 관점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100% 옳다고 확신은 못 하겠어요. 네. 제가 그만큼 경제를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게시판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네.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뭐 게시판에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싸우고 정치권에서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는 거죠. 어그로 종자가 나타나서. 진리는 이기 일원 아닌가? 그러면 밑에 리플 fuck 소론. 예. 소론을 민주화하겠어. 뭐 소론 종자들 답 없다. 예. 예. 땅크 몰고 가서 산업화 시켜버리겠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궁형에 처하겠어. 그거 무섭다. 예.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도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사마천이라고 들어봤냐? 그 꼴 날래? 막. 예. 매번 사마천에게 미안한 방송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4대강으로 돌아오자면은 4대강 사업도 그러니까 뉴딜을 따라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고 한국형 뉴딜이라고 얘기했죠. 예, 근데 그건 지극히 말이 안 되는 이제 그 광고 문구에 불과한 거고. 물론입니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거대 토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형 뉴딜이라고 했는데 그건 마치 제가 눈, 코, 입이 다 있기 때문에 장동건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뭐 거의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이 그러니까 뉴딜 정책 같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한 나라의 경제적 기본을 막 그 펀더멘털을 뒤바꾸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고 그냥 거대 토목 사업이라고 정리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 국가가 국가 재정을 들이부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조차도 완벽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추진한 사람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추진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낙수 효과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결국 돈이 풀리면 사람들 먹고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 연령대가 좀 되는 다수의 분들은 이거에 동의합니다. 지금도 동의합니다. 삽질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일판 벌리면 돈이 돈다. 거기 하다못해 밥 장사라도 장사를 하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다 했죠. 뭐 그렇게 되면 그 일이 판이 벌어지면 그 동네 개도 뭐 돈 물고 다니고 그런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직 다수입니다. 그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어맹부께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거죠. 일단 눈에 보이게 도로 깔고 집 깔아놓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들은 결국 찬반양론으로 갈린다. 다 욕하지 않는다 절대로. 근데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거대 토목 사업을 좀 단순한 사업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말고 그때 이 비유는 노회찬 전 의원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하셨죠. 녹음하는 당일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넘어가서 국가가 존재감을 매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인물이죠. 그냥 그 여의도만 땅 어디 공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대거 투입해서 삽 한 자루씩 주고 그 땅을 파는 겁니다. 1m 깊이로. 그 옆에 3만 흙더미가 생기겠죠. 다 팠으면 도로 덮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렸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일당 다 줄 거 아닙니까? 이 거대 토목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임금이 지급되고 그 정부의 재정이 그 사람 개인 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럴 거예요. 이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뉴딜 정책 때 대규모 토목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죠. 첫 단계죠. 첫 걸음으로 이걸 택한 거죠. 그런 비유가 있었죠. 어디에 금을 파묻어 놓자. 그렇죠. 어디에 이렇게 땅을 파고 금을 파묻어 놓자. 그러면 금을 파묻는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갈 것이고 그걸 또 캐오는 사람들이 찾으러 갈 것이고 그럴 것이다. 금을 깨다가 팔아가지고 또 그걸로 또 효과가 나오고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효과가 왜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GDP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GDP는 국가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오고 간 돈을 다 잡습니다. 통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땅을 팠다가 도로 묻는 짓을 하게 되면은 GDP는 급격히 상승을 하죠. 정부 재정이 막 투입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GDP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조 또는 뭐 50조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한 돈을 썼다고 칩시다. 그만한 돈이 이 정부의 돈에서 개인의 돈을 옮겨갔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가 남은 거죠? 남은 게 있나요?
다 썼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썼으면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가. 예. 안 남는 거죠. 홍보 동영상에 보면 자전거 길이 남던데. 근데 그거 다 깨졌더만 벌써.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네. GDP가 통계 수치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형태의 GDP를 만들자 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GDP를 잡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문제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해서 GDP가 착착착 올라가는 것보다 GDP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사회적 가치를 생성했다면은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예전에 4대강 얘기하면서 LHC 얘기했잖아요. 이건 유럽 연합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거기가 만든 건데 그때 제가 그쪽이 4대강보다 돈을 좀 더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그게 잘못됐네요. 75억 유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8천억 원 뭐 이 정도 돼요. 11조 원 정도 돼요. 4대강 사업보다 훨씬 적게 썼네요. 4대강 사업에 딱 반절 정도 썼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드디어 알아왔네요. 네, 그런데 과연 LHC에 2배의 돈을 썼는데 과연 LHC보다 2배 더 유용할까요? 아직 모르죠. 그렇죠. 지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이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치를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여의도 땅 파다 덮기 이 사업은 가치를 전혀 안 남기죠. 원상복귀 해버린 거니까.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렇게 돈이 옮겨다니면서 GDP를 늘리는 숫자의 마법 말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가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결과를. 이거 추진한 쪽에서는 결과를 많이 줬다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한 자전거 길도 나오고 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연계 효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홍수를 예방했다. 홍수가 안 나면 홍수를 예방했다. 홍수가 나면 홍수의 피해를 줄였다. 저거랑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사실상 가치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아무리 뭐 많이 뜯어고쳤다고 해도 지금도 그 원형을 쓰고 있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차라리 4대강 말고 대운하를 했으면 뭔가 남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4대강 결국은 대운하는 포기된 거고 4대강 살리기로 바뀌어서 치수사업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가치를 남긴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뭐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헐거나 하기 위해서 더 돈을 들여야 하는 애물단지가 된 건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대운하가 4대강 사업이 되면서 생긴 의혹은 뭐냐면 이게 뭔가 가치를 남기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공사비를 쓰기 위한 공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들었던 거죠. 지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치를 남겼겠느냐. 추진하는 쪽에서 자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GDP는 부풀렸으나 GDP는 충분히 올라갔죠. 22조만큼 플러스 알파에서 올라갔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뭐 30만이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일에 30만 명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죠. 현장에 가보면 맨 장비들만 왔다 갔다 하지 사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젊은이 하나 없는 시골에서 어떻게 산을 까겠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건 장비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장비 기사들만 소모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측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4대강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하루 평균 고용된 인원이 10,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 10,000명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그 건설 토목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이에요. 새로 일자리가 창출된 게 아닙니다. 건설회사가 사람을 뽑질 않아요. 이런 거 한다고. 그리고 뭐 외주를 준 뭐 포크레인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진짜 순수 일용직 노동자의 30%가 넘게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의 없었던 거죠. 진짜 이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냈는지. 저는 경제적 효과를 못 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저는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확실한 건 뚜렷한 경제적 효과가 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 효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뭘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획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가요? 왜냐 처음에는 대운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되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론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 이 한반도 같은 땅덩어리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운하가 왜 필요하냐. 도대체 왜 운하를 만드느냐. 바다로 오는 게 더 빠르지. 이런 반론하고 또 하나는 그 산속에 뭐 조령 같은데 문경세제 거기에다 물길을 뚫으면 얼마나 산이 망가지고 환경이 깨지겠느냐. 이 두 가지 반론에 강력하게 직면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의식했던 게
거의 사실로 보이죠. 네. 왜냐하면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살리기로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4대강 살리기는 이름부터 환경적이잖아요. 그 광고 기억나네요. 예. 송사리가 죽어가는 강에서 갑자기 댐을 지으니까 송사리가 살아나서 깨끗해지는. 근데 그 송사리가 떼죽음 당한 그게 외국 사진이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환경론자들의 반응을 고려해가지고 네. 4대강 살리기란 네이밍을 한 겁니다. 또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거대 토목산업의 분위기에서 친환경 녹색 성장. 예, 갑자기 녹색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뭐 치수 사업 뭐 이렇게 되면서. 아니 어느 미친 나라에서 댐 짓는 걸 그 환경 친환경이라 그래. 근데 거기다가 이게 또 하나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끼는데 그 환경적 친환경 사업 뭐 이런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한 게 뭐냐면 재난 방지 효과입니다. 홍수를 막는다. 가뭄을 막는 거죠. 물을 많이 저장해서 물을 쓸 수 있으니까 가뭄을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뭐 매년 물난리를 안 겪을 수 있다. 이 재난 방지를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환경 사업하고 환경 보존 문제하고 이 재난 방지는 상극입니다. 반대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면은 네. 강은 매년 범람되는 게 맞아요. 네. 범람되고 새 흙이 덮이고 거기 또 풀이 자라고 네. 온갖 동물들이 숨쉬고 뛰어놀게 되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강 유역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홍수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는 게 재난 방지잖아요. 네. 환경을 생각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네. 정말 이거 저한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주제입니다. 왜요? 아니 피해가 그 강유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류에서 나요. 지류에서. 그때 뭐 거의 모든 통계가 네. 4대강 본류에서 벌어진 홍수 피해는 거의 없어요. 이걸 대운하 시절부터 계속했던 얘기인데 처음에는 정부 측에서 해명을 해요. 뭐 배가 다니면서 스크류가 돌면 물이 맑아진다. 이런 얘기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해도 해명을 시도해요. 그럼 배가 없던 시절에는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네, 그렇죠. 그 지구가 완전 카오스였죠. 완전 무슨 그랬겠죠. 근데 환경 오염은 인간이 생기면서 없어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시도하다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빨갱이로 몰기 시작해요. 그렇죠. 야, 정말 환장을 오르신다, 정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만한 사람들이 아마 사회 곳곳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김진애 의원 뒷목 잡고 쓰러지죠, 요즘.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전 의원이요, 전 의원. 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순된 주장을 했을까요? 환경을 지키겠다는 사업이다.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재난도 방지한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왜 같이 했을까요? 약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무 병도 낫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크게 사기당해서 지금 열받아. 지금 크게 사기당해서 후손들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진짜 동해바다 뛰어들어야 돼요, 진짜. 제가 그 결론부터 이렇게 내리고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모순된 일이 분명하고 이게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된다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보호한다, 4대강을 살린다, 치수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조이파를 아직도 그런 거죠. 그분의 진심은 순수했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4대강 사업에 뚝을 쌓고 4대강을 다 정비해가지고 홍수를 막겠다. 이거 매년 홍수 피해, 침수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지를 받습니다. 네. 분명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서느냐. 이렇게 몰리죠. 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권은 분명히 선전전에서 이겼어요. 네. 사람들은 한때 4대강 사업의 찬성률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다시 다 역전돼가지고 다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렸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이 정권의 특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반대할 거리가 생기면 다른 거리를 계속 터뜨려요. 그러면 한두 개 막히죠. 물타기. 네, 한두 개 막히고 나머지 다 관철됩니다. 그렇죠. 실패할 거는 실패할 거를 던져주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던져준 다음에 다른 거 다 넘어가요. 그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살펴보면 환경 문제 관점에서도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했을까? 환경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환경하고 무슨 재난방지도 아닌 것 같다. 둘 다 얘기하는데 둘 다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럼 도대체 왜 했냐? 알아봐야 되는 건 정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무슨 이득이 있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환경이나 재난방지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건 정치적인 문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문제인가? 하느님께 4대강을 묵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영감을 내려주셨을 수 있죠. 어떤 아나운서한테는 노조 탈퇴하라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지시까지 내려주시는데 하느님께서 지난번엔 양순이라고 실명 다 대놓고 왜 이제 어떤 와이모 씨 정치적인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 집단들, 정치 세력들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받는 걸 보면 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최근에 한 35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게 정부 공식으로도 22조 이상이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재원들 다 합치면 50조 정도 된다고 민주당은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한 돈이 투입되는데 네. 그만한 돈을 투입하는 만큼의 정치적 대가가 나오느냐. 네. 이게 먼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나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명박이라는 그 어떤 그 자연인 이명박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울시 그 버스 전용차로 만들고 버스 시스템을 만들었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업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쪽 진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그래도 일반인들은 서울 시내 버스 정비한 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한 개 더 하고 싶었던 건가? 자신의 업적,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런 요인도 없다고 부정은 못하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일단 그럼 본인의 개인적인 공명심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인 공명심은 이건 정치적인 이익은 아니에요. 개인적 이익이죠, 그건. 네네네. 대통령직을 그거 너 개인적 업적사라고 만족. 그런 거 중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 어떤 새누리당을 한번 생각해보죠. 당신이 한나라당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4대강이 워낙 공격을 심하게 받고 그다음에 그걸 반대한 사람도 만만치 않고 이번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지난 5년 내내 대통령이 무엇을 추진하던 간에 집권 여당은 되게 부담스러웠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덤탱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떡고물은 우리 거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셔놓고 이렇게 여당 후보 딱 당선까지 시켜주시니까 신격화할 만하죠. 여당 쪽에서는 이명박을. 그 4대강 때문에 지방선거를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여론이 나쁘게 나가서. 또 반면에는 또 지방에서 그 지방 어떤 국책사업 유치하려고 또 서로 막 유치하고 막 이런 경향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 한나라당도 별다른 정치적 이익을 못 본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목적은 아마 이거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상당수가 이 목적을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남은 건 하나밖에 없네. 국가 경제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종교 누군가의 종교라니까 이건. 누군가의 신앙 때문에. 신앙이라니까 이거. 계시를 받은 거야 이거. 신앙의 문제예요. 제가 미처 준비한 원고에는 종교 얘기는 빠졌습니다.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경제. 쉽게 말해 착복. 거대한 국가 토목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노리고 시작했다.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죠. 뭐 아니라고 누구 그 개인의 심리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철학 용어로. 삥땅. 근데 이거는 그 국가의 경제라든가 어떤 한 국가 행정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약간 일정한 비율의 착복이 발생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나 어떤 정권도 그거에서 100% 자유로운 정권은 없습니다. 심지어 스파르타에서도. 그럼요. 금욕적이었던 그 나라에서도 전리품을 삥땅 치다가 사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밀려요. 전주에 가면 300집이라는 콩나물국 맛집이 있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요. 맛있더라고. 스파르탄 콩나물. 거기서 맛없다 그러면 사장님이 발로 차가지고 밀어 넣어요, 구덩이에? 스파르탄 하면서 이렇게. 사실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뭔가를 챙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갖가지 기묘한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제일 재밌는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던 거, 그 6m 준설의 비밀, 뭐 이런 거. 나는 꼼수다 10회였죠.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호응을 받았었죠. 그 방송에서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뭐 동지상고 출신들이 다 수주를 했다더라. 뭐 그런 거 대기업들은 뭐 거기 껴서 뭘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다 흘러나오는데 사실 이거 증거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쩌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거예요. 근데 되기 전까지는 확신해서 말하기가 힘들죠. 아마 이런 정권이 별다른 응징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토는 아작이 날 겁니다. 또 한 번. 삥땅 백과사전 이런 게 있다. 정말 아작이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의 목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4대강 같은 거대 토목 사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있을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차마 제가 그 목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넣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토목 사업이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그런 토목 사업이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경우 체르노빌을 콘크리트로 덮었죠. 그거는 응급조치잖아요. 그래도 그만큼의 콘크리트를 쓰고 환경에 도움이 되죠. 주변 방사능 물질을 퍼뜨리는 걸 막으니까. 네. 그 다음에 홍수나 가뭄을 막기 위한 재난 방지. 이거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바닥을 깊게 파면은 아무래도 물이 넘치는 건 막을 수 있죠. 반면에 준설을 해가지고 수위가 낮아져서 물 부족을 겪는 농민들이 있고. 그렇죠. 끌어올리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반론이 그 역행 침식 문제죠. 네, 역행 침식. 이 메인 본류의 수위를 낮춰놓으니까 물의 흐르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지천들이 다 침식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죠. 역행 침식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안 나요.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이래놓고 이거 봐라 역행침식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이건 역행침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침식되는 거다. 원래 그랬다. 뭐. 원래 이런 거다. 그게 역행침식이라고 이 분들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론이 되고 있는 거죠. 목적들이. 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이쪽 경제학파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난방지도 사실 효과보다 문제가 더 많았다. 지천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천 관리 사업도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반론 나오기도 하고. 이미 하고 있죠. 여러 군데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랑 비슷한 얘기지만 4대강 사업으로 어차피 돈을 뿌리면은 내수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믿음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이걸로 돈 벌었던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G20에서 여러분 좀 살기 좋아지셨나요? 그리고 그 자신의 업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만한 랜드마크를 하나 찍고 싶었다. 이런 비슷한 업적을 남기고 했던 사람을 전 한 명 더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오모 씨. 오세훈 씨. 그렇죠, 서울에서. 그래서 그분이 지었던 게 그 신청사죠, 서울시. 근데 그 신청사에 대한 건축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본마저도 신중하게 가꿨던 서울의 심장부에 우리 손으로 큰 죄를 지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군요. 저는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허영만 화백의 팬이 아닌가. 서울시 신청사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사오정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오정이 망치 들고 있는 모습을 딱 하고 있어요. 그 유연한 곡선하며.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 맨 끝에층 그 로비에서 나방들이 확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서울시 신청사의 디자인을 눈 씻고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는 아니고 그냥 대략 알아봤는데. 이제야 드디어 과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빡쳐서 중간에 막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목적을 다 추정할 수 있는 목적을 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비판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 목적들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거는 성공했을 것 같다라고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게 바로 착복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착복한 건 착복했다 치고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짐. 착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정은 못하겠죠. 검찰의 몫으로 넘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건 말건 우리한테 남겨진 짐이 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드하고 그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뚝하고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떤 쪽을 택하든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환경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후손들한테 진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죠. 그게 아니더라도 짧은 우리 후손 다음 세대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 안겨준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많은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물도 문제인데 돈이 문제죠. 돈도 문제고 물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죠. 다 문제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중들의 소득을 올리지 않는 엄청난 GDP를 숫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토목공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정작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GDP 상승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그렇죠. GDP가 늘어나면 물가는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뜯긴 거예요, 그냥. 손해를 본 거죠.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본 거죠. 뭘 과거형으로 말해. 지금도 뜯기고 있죠. 뜯기고 있는 거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는 양쪽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관변 학자들까지도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나쁜 놈들이지. 예, 그 사람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 잘못된 일이 왜 진행되었어야 하고 진행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된 일이 진행되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네. 4대강 사업이 뭐가 나쁘고 이 얘기는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배경 지식만 정리를 해드린 거고 네.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잘못된 일이 어떤 권력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이걸 막지 못했는가? 무엇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막지 못했는가?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선일보가 최근에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했죠. 잘못된 일이다. 동아일보는 아예 한술 떠가지고 물속을 그렇게 확 뒤엎어놨으니 탈이 안 나겠나 뭐 이런 제목을 뽑아요. 야,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진짜. 왜 이렇게 화를 내, 오늘따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판과 검증이 전무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방송을 KBS가 했습니다. 비판이 전무하기는 다 빨갱이로 몰았지. 아, 진짜 짜증나네. 아, 근데 그 검증은 조중동이랑 문화방송이랑 KBS가 다 해줬는데. 자기들이. 네. 그러면 심지어 KBS는 다른 언론을 비평을 합니다. It's okay? 이러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비평해줬는데. 와, 진짜, 와. 좀. 아, 뭐 화를 내. 뭐 다른 건 안 그랬나.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이제 그 아주 재밌는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요. 연세대학교의 조원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그 인터넷 짤방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 짤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안경 쓰고 이렇게 웃으면서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 짤방의 주인공이신 분입니다. 그만큼 정열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교훈을 한번 얻을 만한 기회는 있었어요. 그때 그 2011년도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네. 방배동 전원마을 사시는 분인데 그 자기 집 앞에서 집 대문 앞에서 산에서 급류가 쏟아 내리는 바람에 그렇죠. 한 15m 떠내려갔던 분이에요. 예. 그분이 그 경험을 한 뒤에도 물 보고 기분 나쁜 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는 싶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 평생 살던 고향 동네인데 예. 비 와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 처음 봤고 비 와서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경우도 처음 봤고 그렇죠. 예. 막 아파트가 깨지고 이런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사람들 다 서울시장 욕했는데 서울시장만 욕먹을 부분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의 큰형님이 네. 그 방배동 서동 방배동 그쪽이죠. 네. 그 우면산 바로 아랫자락에 네. 그 모 아트힐 아파트. 네. 거기 탄 동이 2층까지 막 흙이 잠기고 막 그랬잖아요. 네, 산사태도 벌어져가지고. 네. 그 바로 옆동 사세요. 뭐 저 강남에서 운전하고 출퇴근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대단했었죠 그때. 비가 많이 오면 너무 넓은 도로다 보니까 남부순환로가 부분적으로 좀 물이 찰랑찰랑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넓은 도로 이렇게 침수된 적 없었어요. 그냥 타이어 어느 정도 그냥 하체 밑 정도 약간 물 묻고 이 정도였지 차 잠기고 산이 떠내려오고 그렇게 인재로 인해서 그냥 동네 주민들이 죽는 거 저는 그 동네에서는 삼풍백화점 이후로 정말 처음 봤다고 좀 뻥튀기 얘기한. 근데 그 조원철 교수님께서 네. 갑자기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이 계통에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맞아.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조중동 KBS의 멘탈 혹은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통박으로 찍을 수 있어요. 홍보 계약을 단건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장기 계약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회당 얼마 이번에 우리 편 들어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회당 계약을 한 거지 건전하게 종신 계약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다시 올바른 언론으로 돌아왔다. 이 제 가설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군요. 네. 예. 이 조원철 교수의 그 논지를 요약을 좀 해보면은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본인이 스스로 상당 부분의 계획을 위반했고 자연을 상대로 하는 공학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인사권자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못됐다. 본인은 물 보고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요? 이분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깜짝이야. 예, 그러네요. 일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이분이 제일 잘 알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진짜 큰 잘못들, 일반적으로 말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뭐 그런 거, 뭐 우리가 그 사건을 막지 못했던 이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까지 이 조원철 교수는 완전히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이 또 생겨도 또 못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의견 결정 그 프로세스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분은 내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막았어, 이 사람은?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일 다 끝난 다음에 양심선언하는 부역자죠. 그게, 최초의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오프닝 인트로로 읽어드렸던, 최초의 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내부 고발하셨던 내부 인물, 책임연구원이셨던 김희태 연구원, 이분이 얼마나 인생이 나락까지 떨어지셨냐면, 딴지일보가 주는 상을 받으셨어요. 이야, 정말 암울하다. 예. 그 기억하세요? 딴지일보가 제정한 바보상의 제1회 수상자입니다. 그분이. 이 김희태 연구원을 조금 전에 얘기한 조 교수님하고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죠. 그죠. 예. 이게 나중에 지나가서 자기 아무 손해도 볼 거 없는데 용기 낸 척하면서 말하는 사람 진짜 열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 들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지금 현재 개봉 중인 영화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에 보면. 다음 아웨로어의 멘트에는 개봉 영화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청취자께서는 지금 시점부터 59초를 건너뛰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에 국정원은 아니고 이상한 단체로 나오죠. 이름을 이상하게 해놨죠. 근데 국정원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집 단체의 요원이 정부가 민간인 사찰한다면서 양심선언하면서 끝나요, 영화가. 그런데 그 양심선언하는 요원이 주진모 씨예요, 배우.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은 김윤석 씨잖아요. 김윤석이죠. 그래서 그 영화가 타짜의 프리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진모 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 다음에 매장당한 다음에 도박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윤석도 남쪽으로 가거든요, 영화 마지막에. 그러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도박판에 들어와서 둘이 화투를 쳐요. 그래서 주진모 씨가 기술을 쓰다 걸려서 귀가 잘리고 안 쓰니까네 팔이 안 잘린다 이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스튜디오 사용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타짜의 프리퀄입니다, 그 영화는. 이게 좀 서둘러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우 빡쳐. 하다못해 조원철 교수라도 그 내부에서 사람들한테 당시에 얘기를 해줬으면 되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 말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때 자기 집을 잃고 떠내려가시면서는 물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죠. 분명히 이 문제 역시도 그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 실제 정보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주제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리즈 과학 특집입니다. 의사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비극인 거죠. 이게 그 의사소통을 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김희태 연구원. 그분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건데.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의사소통을 시도한 결과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이래서 곤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노회찬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네. 즐겁게 떡값 주고받자. 폭로하면 유죄다. 그렇죠. 노회찬 의원의 삼성과 검찰사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외부에다 알려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이 워낙 안 되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인 주제에 그거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처벌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니까 그렇죠. 암담한 거죠. 이게 어떤 꼬리잡기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악순환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어떤 한 사회가 잘못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던 부분은 바로 각 분야의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아, 말이 틀리네요. 가장 큰 문제는 한 개밖에 없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창조의 제왕 시리즈를 지금 오늘 4번째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아주 작은 규모의 의사소통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참 각하께서는 스스로 사면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걸 좀 본받아야죠. 스스로 훈장도 주시고. 네. 근데 문제는 저희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잉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사 노동력이에요. 사회를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국가의 혜택을 얻어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내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모두가 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설거지가 저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갤질이 인터넷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반놀이, 댓글놀이 네.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럼요. 예. 아니요? 아닐 것 같아.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일반놀이만 안 하면 돼요. 예. 어허. 자, 저는 이제 창조제왕 시리즈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이걸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느냐에 따라만 남아있는 거죠. 예. 네. 이게 말이죠. 우리 지난 몇 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건설 경기를 돌리면 내수가 어떻게든 살아나긴 살아난다. 근데 그 말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어떻게든. 하지만 멀리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 내수에 들어가는 돈 중에 매우 많은 포션은 다시 국가에서 그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주했던 어떤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칙칙하게 상상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공사장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그 현금을 들고 옵니다. 그 현금을 들고 옵니다. 많이 들고 왔다 치죠. 그러면 포숑이나 아티제 가서 케이크 사고요. 외식할 때 베니건스 갈 거고요. 식사는 KFC나 버거킹이나 롯데리아에서 할 거예요. 장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볼 거고요. 차를 한 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새 차 뽑을 돈은 없다. 그러면 SK 엔카에 가서 중고차를 사겠죠.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다시 돈 얘기로 돌아와서 AS 할 때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또 돈 얘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초의 정의인 경제정의가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숲에서 일부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지들끼리 서로 선택한 사람들만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될 거거든요. 종당에 가서 존중이 필요하면 최초에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수부터 정당하게 시작해야 나중에는 존중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지금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힘이 과학에 있었다고 보면, 과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정직하게 서로 오가지 않으면 최초의 경제정의가 무너지는 거에서부터 우리한테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결론으로 4대강의 이야기를 한번 잊을만 하면 훑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뉴스를 잘 숨겼다, 잘 덮었다,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잊을만 하면 고사까지 훑어버리는 기획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는 묻혀져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근데 그 여직원이란 말 쓰지 말죠. 국정원 직원 사건. 국정원 요원이에요. 에이전트 펄슨. 네. 에이전트 워먼 아니요. 에이전트죠, 그냥 에이전트. 네.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정규 어그로꾼. 국가가 고용한 어그로꾼의 실체에 대해서. 이것을 한 1년 동안 파고든 삐와 함께 잊혀질 만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4대강 보러 온다는 중국인 관광객 400만인가는 어디 간 거예요? 닌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내 그 불고기집에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자꾸 암흑물질이 생각나는데. 네, 암흑물질로 된 옷을 입고 있는 닌자 되시겠다. 예,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네. 마음만 다녀가는군요, 400만 명에. 원래는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 4주를 또 땡겼습니다. 네. 예. 꽤 오랫동안 쉬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결국 우리 방송에서 기억나는 유일한 목소리 물뚝심송 정치부장님. 네. 이번 주에도 수고하셨는데 또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죠. 라고 말하고 또 뭐 다음 주에 나오실지. 다음 주엔 뭐예요? 다음 주에
의 데뷔전이자 은퇴전이죠. 홍합병 나오는 거예요? 성함이 나오죠. 예. 이제 걱정되는데. 댓글 알바 알아내는 법을 알아낸 방법. 예.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계사년 2월 말에 벙커원 일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녹음분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유, UMC님의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술과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죽으면 살 수 있대요. 네. 죽고자 하는 자 살 수 있대요. 아이, 저런. 죽고자 하여 푸성귀만 먹으면. 어쨌든, 2월 19일 날 편집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제하에.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19일. 네. 저녁 7시 30분에 벙커원 스페셜 정철 카피라이터 머리를 가지고 노는 법 3회. 네. 연필 사용법 1입니다. 네. 연필 사용법 2도 있나 보군요. 예, 그 다음 주 2월 26일 날 연필 사용법 2가 있습니다. 네. 2월 21일, 이 행사 이거 괜찮다 하면 제 말만 듣고 오지 마시고요.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2월 20일은 그냥 카페가 영업을 하고요. 네. 2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는 벙커원 교양, 정윤수 씨의 우리도 클래식쯤은 듣고 산다. 제6회, 쇼스타코비치. 절대로 그렇게 읽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쇼스타코비치. 네. 예전에 프랑스 철학에 관한 수업을 듣는데. 네. 교수님이 자꾸 프랑스 철학자 누군가를 인용하는데. 네. 소슈라는 거예요. 소슈라는 사람이 있나? 소슈가 누구지? 인터넷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언어학자? 그래서 결국 찾아봤더니 소슈르 선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소슈르라고 하죠. 네, 소 선생을 소슈라고 하셔서 소슈라고 하셔서. 참 그리고 지난해 때 네. 일베 얘기할 때 오페라 레골라또 얘기 나왔는데. 예. 그게 원래 발음이 리골레트 아니에요? 리골레토. 그게 중요한가요? 네.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순간적으로 리골레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랑 헷갈렸나 보구나. 예.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곧 죽어도 아방가리온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예. 네. 발음은 못 가겠네요. 예. 쇼스타코비치. 하여튼, 소슈 선생을, 소 선생이죠. 소슈르 선생. 저는 불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완전 까막눈이라서 무례한이라서 도저히 뭐라고 얘기를 끼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프랑스 사람들이 알 발음을 그렇게 이런다는 걸. 그러지 않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말하다 죽겠네. 네. 소슈르. 불어는 전혀 몰라, 불어는. 예. 그 다음에 2월 22일, 목요일이죠. 네. 저녁 7시 30분에 벙커원 상담소 강신주 리턴즈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23일,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행사가 없는 날 벙커원은 정말 좋습니다. 왜요? 사람이 없어서? 네, 한가해서 정말 조용하게 네, 그러니까요. 할 수 있죠. 예. 2월 24일 일요일 여러분 빈 벙커에서 5, 6인 단위, 10인 단위 이런 사람들은 정모한다 그래도 회비 안 받은 여기서 대여료 안 받으니까 그냥 놀러 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누가 눈치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눈치는 줘요. 커피 안 먹으면. 2월 24일 네. 아침 11시에 벙커원 교회가 언제나처럼 열립니다. 네. 하지만 무신론자 여러분은 스스로 무신론자 저희가 벙커원 교회 비품 서랍을 열어서 가끔 OS나 초코파이를 먹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자비로운 벙커원 교회. 은혜롭죠. 은혜로운 초코파이. 네. 무신론자도 환영하지만 무신론자는 참여하지 않기를 저 개인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봤는데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후 5시에는 손병희의 너도 가수다. 노래로 부르는 현대사 4회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러 와야 되는데. 그리고 2월 25일 월요일이죠. 이 방송이 나가는 주의 다음 주 2월 25일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니까 오지 마세요. 네네. 예, 중요한 얘기네요, 아주. 예, 2월 26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철 카피라이터의 머리를 가지고 노는 법 4회 연필 사용법 2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술 드실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노회찬 의원 의원직 상실권 때문에 열받은 분이 트위터 타임라인에 많이 보이네요. 그럼요. 네. 참. 네. 3월 2일 있잖아요. 네. 이때 저녁 6시에 봄바람 벙커원 미팅이 있대요.
네네네. 제가 안 좋은 행사를. 이 벙커원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여성의 물이 훨씬 높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저희들이야 뭐 그냥 녹음하면 가니까 직접 확인은 못 해봤는데 여자 직원들이 이런데 참여할 이유가 없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공신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커플 성사율은 괜찮은 것 같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김태형 엔지니어가 참여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그리고 앞으로는 커플들 연맥이지 마시고 아무리 본인이 헤어지셨어도 아프대잖아. 진짜 아프다는데 왜 자꾸 놀리고 그래. 방금 야구공이 하나 날아갈 뻔했습니다. 네. 우리 스튜디오에는 진짜 야구공이 있습니다. 네. 김태용 엔지니어가 그 초딩 때 야구를 하셨죠. 네. 오늘 이제 끝으로 김태형 엔지니어가 아우트로를 틀어주면 17회의 끝마무리는 제가 야구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 한 명이 정말 놀라운 지식을 하나 저한테 전달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빨래를 깔끔하게 건조해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를 제 후임이 월급 회수해가는 기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이 월급을 다시 회수해가는 경제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놈이 소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당장 임금이 얼마나 느는지가 GDP에 적힐 수도 있습니다. 그 투수가 얼마나 이겼는지 승수를 적을 수도 있고요. 세이브 수를 적을 수도 있어요. 삼진을 몇 개나 경기당 뽑아내는지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그 사람이 좋은 투수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대의 야구는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투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기 시작했죠. 숫자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숫자가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숫자를 똑바로 해석해 줄 수 있도록 공식을 똑바로 못 만든 게 이유일 것 같습니다. 수학도 과학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과학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정말 많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될 필요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WHIP나 OPS가 없을 때는 빌리빈 단장도 없었어요. 유현수였습니다. 이 새해에도 최대한 아프거나 말거나 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통증은 진짜 못 말리네요. 이 병은 말수가 적었는데 그건 나쁘지 않죠 뭐. 이용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태형 엔지니어와 UMC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